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가장 빠르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데비팀락 사건, 싱글맘의 비극적인 밤. 1989년 어느 아침, 캐나다 온타리오주 콜링우드 마을 주민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마을 주민 중 한 명인 데비팀락이 자신의 집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녀는 성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받은 후 치명적인 2번의 흉기에 찔려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목격자도 없고 지문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남은 힘을 다해 경찰에 전화한 덕분에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됩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 6월 20일 새벽 캐나다 온타리오주 심코 카운티 콜링우드 마을 경찰관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크 스트리트에 위치한 아파트의 거실 한가운데 한 여성이 피 웅덩이 속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왼손은 바닥에 뻗어 있었으며 근처에는 전화 수화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약 새벽 3시 30분경이었습니다. 몇 분 전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경찰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33세의 아름다운 싱글맘인 데비팀락으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데비는 성폭행과 잦은 구타를 당한 뒤 2번의 치명적인 상처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심장을 관통하는 한 번의 상처와 척추를 손상시켜 하반신 마비를 일으킨 뒤쪽에서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장은 데비가 침실에서 거실 전화기로 기어가 구조를 요청하려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비의 집은 단층 구조였고 경찰은 복도에 남은 피 자국을 따라가면서 피 묻은 금속 프레임 안경과 하이힐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침실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낯선 지문을 발견하지 못했고 귀중품이 사라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부엌은 어수선했으며 부엌 창문이 열려 있어 경찰은 범인이 이곳을 통해 집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창문 아래쪽에는 짓밟힌 토마토가 있었고 토마토 표면에는 신발 자국 같은 무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데비팀락은 6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사건 전날 저녁 그녀는 부모님께 딸을 맡기고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데비는 식사 후 식당 주차장에서 그들과 작별했으며 그 이후로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집에 물건이 그대로 있었던 점을 통해 금품 강도 목적의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데비의 모든 의심스러운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찰의 주목을 받은 사람은 전 남자친구 론 오스본이었습니다. 4년 전 데비는 마약 조직의 일원이었던 론 오스본과 함께 살았고 론이 체포된 후 그녀는 법정에서 그를 증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론이 원한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론은 당시 복역 중이었기에 사건 발생 시각에 알리바이가 있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마약 사건 관련 조사 후에도 론의 공범들이 데비를 살해했을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데비팀락의 전 남편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이혼한 지 4년 된 전 남편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어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데비와 전 남편은 합의 이혼을 했으며 현재 양육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용의자를 제외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범인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현장 증거, 특히 토마토 위에 남은 신발 자국과 피 묻은 안경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토마토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발 밑창 자국이 생선뼈 모양의 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과 그 옆에 수칠 혹은 S자 모양의 문양이 희미하게 겹쳐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경에 대해서는 데비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가 안경을 쓰는 습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경이 발견되었을 때 양쪽 다리가 접혀 있고 렌즈는 깨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들은 이것이 범인이 옷 주머니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안경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마모 상태를 보면 이 안경은 비교적 오랜 기간 사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살인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은 새로운 용의자 제임스 브라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데비의 전 이웃이었습니다. 데비는 친구들에게 브라운이 자신에게 접근하려 했으나 거절했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브라운은 한때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훈련했던 레슬링 선수였으며 폭력 사건과 주거 침입 전과도 있었습니다. 브라운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그의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브라운은 데비의 죽음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며 사건 당일 마을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은 그날 밤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 쓰러졌고 깨어나 보니 길가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얼굴에 상처가 생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브라운이 키가 1.9m에 체중이 150kg이나 되는 건장한 레슬링 선수였기 때문에 그가 누군가에게 맞아 쓰러졌다는 설명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브라운은 조사 중에 안경을 쓰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전에 그가 안경을 쓰고 찍은 2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경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했습니다. 브라운은 서류를 읽을 때만 안경을 쓰며 최근에 그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은 조사팀의 의심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현장 안경을 보여주자 브라운은 즉시 자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브라운의 집을 수색할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차량에서 파란색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신발 밑창의 무늬는 토마토 위에 남은 자국과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그들 의심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확신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후 법의학 전문가들은 발견된 운동화를 이용해 토마토의 범인의 체중과 동일한 힘을 가하며 자국을 재현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현장 사진에 찍힌 자국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팀은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경에 집중했습니다. 안경은 검안 전문가에게 보내졌고 경찰이 확보한 브라운의 사진 속 안경과 대조되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자 검안 전문가인 그레이엄 스트롱 박사는 브라운의 각막에 플래시빛의 반사로 나타난 흰 반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눈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안경과 프레임의 정확한 수치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안경에서 20가지 이상의 측정치를 추출하여 현장 안경과 비교한 결과 두 안경의 치수가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사건 현장의 안경과 브라운의 초상 사진 속 안경이 동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데비가 강간과 살해를 당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사건 당일 데비가 집에 돌아와 주 창문을 열고 잠이 들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브라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래에 떨어져 있던 토마토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침실로 들어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후 데비를 2번 찔렀습니다. 브라운은 현장을 떠나다가 안경을 떨어뜨렸고 경찰은 데비가 긴급 전화를 걸던 중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녀가 범인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992년 1월 브라운은 재판에 회부되어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25년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제리 웹은 이 사건이 그의 경력에서 본 아주 특별하고 유례없는 살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은 항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사면 신청에서 그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시인하며 당시 한 아파트에 들어가 누군가를 공격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하고 깨어났을 때는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9년 브라운은 사회에 재통합할 의지를 보이고 낮은 재범 위험성을 인정받아 27년의 수감 생활 끝에 사면되어 석방되었습니다.